네, 안녕하세요. G7 G7 코리아 ESG 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문철우입니다. 성균관대학교에 있습니다. 오늘 저탄소 경제 전환과 금융 투자의 역할에 대해서 좀 기조연설을 준비를 했는데요. 작년에 이와 유사한 그런 포럼들이 많고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제 뭐 줄어든다고 하지만 ESG 여기가 아직 뜨거운 게 사실인데, 작년에 제가 말씀을 이런 자리에서 드렸던 내용하고 또 올해 준비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ESG의 어떤 생태계나 투자나 이런 것이 아주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들어서 그리고 작년 말부터 제일 이슈가 되는 게 저희 ESG 투자가 예전에 굉장히 한 2, 3년 전에는 확산이 많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등등 이후에 조금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하는 와중에 또 최근에는 미국에서 정치적으로 ESG를 이용하는 그런 사건들이 몇 건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과연 ESG 투자가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 것인가라는 이슈가 지금 많이 현안으로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례를, 이건 이미 들으신 사례일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엑산이라는 전 세계 최대 정유사가 있습니다. 이 정유사가 사실은 화석 연료를 쓰는데 앞장서는 그런 경제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엑산이 탄소 중립,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된다라고 ESG 헤지 펀드를 하는 엔진 넘버원이라는 기업이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그 헤지 펀드는 엑산모빌 자체가 워낙 큰 회사다 보니까 0.02% 정도의 지분분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0.02% 지분을 갖고 있는 주주가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니까 뭐 이게 뭐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 같이 돼갖고 별로 귀담아 듣지 않았죠. 그런데 사실은 다들 그렇게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반대였습니다. 이 엔진 넘버원이 주장하는 대로 ESG를 담당하는 이사들이 4명이 추가됐고 기존에 이 이사들을 대체하는 그런 결과가 발생됐습니다. 물론 엑슨모빌의 경영진은 그것을 반대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0.02% 주식을 가지고 이게 가능했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그 당시에 기관 투자자들, 블랙락,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가드, 그다음에 ISS 등 기관 투자자들이 이 작은 회사가, 작은 헤지 펀드가 얘기하는 게 맞다. 엑슨모빌이 앞으로 저탄소로 가야 된다라고 동의를 해주고요. 그 사람들의 주식을 밀어줬습니다. 그래서 엑슨모빌의 사회이사가 환경 중심 전문가들로 대체되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ESG 개입이라고 합니다. 블랙락이나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큰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인덱스 펀드, 패시브 펀드를 많이 운영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이 기관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이 여러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시스테매틱 리스크죠. 체계적인 리스크 전체를 줄이는 데 관심이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 직접적으로 이런 기업들에게 개입해서 ESG를 잘 하십시오라고 주장을 하고 이 CEO들에게 또는 경영진에게 이 레터를 보내서 당신네들 지금 ESG 잘못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을 경영을 바꾸십시오라는 개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도 이렇게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반면 뭐 국내에서도 이 ESG 개입, 글로벌 투자자들에 의한 국내 기업에 대한 ESG 개입이 왕왕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있었던 건데요. 똑같은 회사 블랙락이라는 ESG 투자자고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자산운용사인데 우리나라에 잘 아시는 기업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인도네시아에서
팜유 생산을 하기 위한 공장을 신설했어요. 근데 팜유 생산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인도네시아 산림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랙락은 이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2대 주주였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렇게 환경을 훼손해서 인도네시아가 환경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주주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제고해달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 얘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열심히 하겠다라고 이제 대응을 했고, 반면에 포스코 블랙락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환경 문제와 그다음에 원주민 문제를 잘 대처하고 있는지 얘기해달라.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제 소통의 과정에 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서 이 블랙락 입장에서는 이 ESG를 하는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 정보를 공개하는 투명성 문제에 있어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년에 있었던 사회이사 선임에 있어서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선임에 있어서 반대표를 던집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이제 환경 관련 전문가인데, 환경 관련 사회이사가 사회이사로 있지만 실제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환경과 관련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동참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회이사 선임에 반대한다라는 표를 던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국내에도 ESG 개입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사례고요. 또 유사한 사례가 노르웨이 국부펀드인 GPFG, 천조가 넘는 그런 펀드인데, 대우건설이 인도네시아에서 석탄 발전소를 새로 신규로 건설한다는 이제 제안을 하니까, 그 계획을 발표하니까 이것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이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GPFG는 대우건설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블랙리스트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 몇몇 블랙리스트 환경 문제로 또 ESG 문제로 올려놓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자본시장에서의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의 ESG 리스크가 이 해외 글로벌 투자자들의 ESG 투자 개입 관련된 데 있어서 중요한 타겟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지금 큰 트렌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우려하고 대비해야 될 부분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ESG 개입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에 반대해서 ESG 투자를 좀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 ESG 투자를 반대한다라는 목소리가 정치적으로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이제 흔히 말하는 공화당들이 정치적으로 우세한 그런 주들, 텍사스나 알칸서스 이런 주들에서 ESG 투자를 반대하는, 못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입법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걸 엔타이 ESG 법안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결국에는 구체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은 이제 ESG를 많이 하는 투자자, 블랙락이나 뱅가드나 이런 데들이 더 이상 주 정부에서 관할하는 기금, 주 정부가 하는 의원기금, 그 다음에 이 학부모들이 내는 그런 도네이션,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데 참여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그렇게 해서 이 ESG 투자자들을 쫓아낸 주들에서 보면은 실제로 이들 대신해서 들어와 있는 투자자들과 그 다음에 보험 이런 데들에서 사실은 이 이자율이나 또는 투자 수익이 더 떨어지는 걸로 나타나서 주정부 자체가 더 손실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투자업계는 이러한 ESG의 정치화 경향에 대해서 지금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례가 블랙락이 최근에 개발한 보팅 초이스가 있는데요. 이 투표 선택입니다. 즉 이제 ESG ETF 펀드라든지 인덱스 펀드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객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블랙락이 이제 fiduciary duty에 의해서 이제 대리인이 돼서 어떠한 의사결정에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이런 표를 던질 수 있는 걸 위임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관 주주가, 기관 고객이 직접 우리는 이 건에 대해서, 이 회사 이 건에 대해서는 찬성한다, 아니면 반대한다를 건 바이 건으로 회사별로
각각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팅 초이스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ESG의 이슈가 우리가 꼭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ESG를 위해서 자꾸 이 투자자들이 기업에 감정을 넣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걱정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러면 주주가 원한다면 직접 그 표로 행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직접 책임을 지시면 됩니다. 라는 어떤 그런 이제 fiduciary duty 자체가 우회되는,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주 입장, 그러니까 주주의 지배 구조상의 민주화가 더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또 중요한 경향 중에 하나는 우리가 ESG 투자를 해야 된다. 그래서 ESG 경영을 이끌어야 된다. ESG 투자가 되면은 사회와 환경이 좋을 것이고 ESG 경영하는 기업들이 늘어나면 좋을 것이 아닌가라는 막연한 그런 미션감은 있었습니다만 투자업계에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과연 그렇게 ESG 투자를 했을 때 성과가 잘, 투자 수익 실적이 잘 나오느냐, 이 이슈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그거와 관련된 연구들을 지켜보면은 일부 연구에서는 ESG 성과가 높은 기업에게 투자를 하면은 차후에 주가 성과로 이어진다라는 연구도 나왔고요. 근데 또 일부에서는 반대로 ESG 성과하고 주가 성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이런 연구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연구 결과로서는 혼조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MIT대 교수들이 작년 올해에 발표된 연구 논문이 사실 획기적으로 이런 혼조 현상을 정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냐면은 이 투자 성과로 ESG 기업의 ESG 성과가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은 착시 현상이다. 뭐냐면은 지금까지 연구를 했을 때 우리가 기업의 ESG 성과를 뭘로 평가했냐면은 여러 가지 평가 기관들이 기업의 ESG 성과를 A다, B다, C다 이렇게 평가한 결과들을 이용해서 기관 평가와 주가의 관계들을 상관관계를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오른쪽 표에 보시다시피 미국에서 세계 글로벌하게 가장 큰 6개 ESG 성과평가 기관들의 상호 동조성, 그러니까 A라 삼성전자라는 기업에 대해서 6개 기업이 ESG 성과평가를 얼마나 비슷한 결과를 내느냐라는 거죠. 근데 결과를 보면은 매우 상관계수가 떨어집니다. 즉 기관마다 다 다른 결과를, 똑같은 회사에서 다른 결과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성과 결과표와 주가를 연계해서 ESG 잘하면 주가가 높아진다 낮아진다를 지금까지 연구한 그 자체가 사실은 문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연구에서, MIT 연구에서 잘 보면은 결과적으로 이러한 평가 기관 간의 상호 결과의 이질성,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 것들을 통제했을 때, 통계적으로 그랬을 때 ESG 성과가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그 영향도는 한 2.3배 정도 상승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즉 ESG 성과를 잘 내는 회사는 다른 조건들이 다 같을 때, 재무적 조건들이 다 같다고 봤을 때 기업의 주가를 향상시키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ESG 평가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론으로 보이고요. 그럼 왜 기관마다 ESG 평가들이 이렇게 글로벌한 기관들인데 다 다르게 나오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유사한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오른쪽에 표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애플이 ESG 성과가 A다, B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고 그 지표에 가중치를 주고 어떠한 영역을 평가할 것인가라는 고려한 결과로 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보면은 대부분의 기관별 평가 차이가
이 가중치의 문제는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똑같은 어떠한 평가 지표가 있다고 했을 때 그 지표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뭘 보고 평가하느냐가 기관별로 다른 부분, 이것이 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의 이제 경영 참여도가 중요한 ESG 평가 영역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는 지표가 다양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지표 자체를 A 기관과 B 기관이 다 다른 방식으로 써서 측정을 하고 있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 쓰고 있는 지표의 차이가 56%의 ESG 성과 평가의 결과 차이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중요한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과연 ESG 평가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이슈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잘 개선시켜야 되는가 이슈가 떠오르는데 이게 사실은 ESG 투자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해결해야 되는 과제 영역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제일 이슈가 되는 거, 문제시 되는 거는 이 흔히 말하는 재무적 중요도와 임팩트 중요도의 차이를 구분하지 않고 평가 지표를 구성하고 있다. 대부분 평가 기관들은. 그래서 재무적 중요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탄소 배출을 저 회사가 안 줄였을 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앞으로 현금 흐름상의 문제점이 얼마나 될까, 그 리스크가 얼마나 될까를 투자자 관점에서 보는 게 그게 재무적 중요도입니다. 그래서 얼만큼의 현금 리스크를 미래에 창출시킬 것인가, 이것을 보는 게 재무적 중요도고요. 그런데 이제 임팩트 중요도라는 것은 그거보다 더 넓은 범위이죠. 그래서 저 회사가 과연 환경과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고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가는 거, 얼마나 좋은 영향을 끼치는가, 그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 그것이 그 중에 일부가 만약에 즉각적으로 단기적으로 회사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재무적 중요도로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ESG 평가 기관들의 지표 설정을 보면은 이 재무적 중요도 지표들과 그리고 임팩트 중요도 지표들이 굉장히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평가가 이 재무적 중요도를 보는 평가인지 임팩트 중요도, 회사의 사회와 환경에 대한 영향도를 보는 것을 구분할 수 없는 게 지금 ESG 평가기관들이 제시하는 성적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투자자들은 그럼 뭘 원하느냐, 우리가 ESG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ESG 투자 리스크를 줄이는 재무적 중요도를 중시하는 그런 투자를 할 것인가, 아니면 저 회사가 사회와 환경에 좋은 일을 하니까 우리는 그런 회사에 투자를 하고 싶어 라는 임팩트 중요도를 중심으로 투자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있고 그 부분이 또 평가기관의 평가 보고서 성과에서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금 문제가 계속 문제 해결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ESG 평가기관의 역할이 ESG 투자 활성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데 현실적 문제들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역할은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이 많아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우선 지금 아까 MIT 연구 결과를 보면은 ESG 평가기관과 서로 평가 결과가 다른 것, 그 자체가 절대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결론을 시사합니다. 지금까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평가 결과가 다 다른데 뭘 믿고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서로 다른 평가 결과들이 나와서 전체적으로 그걸 다 볼 수 있으면 오히려 그것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정확한 결과를 보여주는 방법이다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평가 기관이 평가 결과의 어떤 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해서 그것을 뺀다는 것 이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고요. 또한 동시에 정부 주도의 평가 체제를 만들 거거나 또는 방식을 여러 기관들의 방식을 이렇게 통일하자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 없다라는 것을 위 연구들은 제시를 하는 거죠. 오히려 평가기관 정부가 통합되고 또 평가기관 간 장기적인 어떻게 보면은 주가를 설명하는 예측력에 있어서 누가 더 잘했는가가 시장 메커니즘에 의해서 드러난다 그러면 그 회사가 더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시장 시스템들의 전환 이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국엔 현재 상황이 평가기관들의 전략이 서로 다른 비공개 지표와 비공개 방법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것을 기반으로 경쟁하는 현재 상황인데 이것이 앞으로는 통일된 소수의 핵심 지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고유의 예측 모델, 노하우를 통해서 주가 예측 역량을 각자 높여나가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 이런 방식으로 ESG 평가 시장 자체가 전환돼야 된다고 봅니다. 다음 이슈는 이제 최근에 6월 말에 이 ISSB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이 확정이 됐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도입 여부 및 도입 방식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이 ISSB 부분이 과연 어떻게 ESG 평가와 투자에 영향을 미칠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ISSB의 의무공시 지금 최종안이 나온 것을 보면은 S1과 S2인데 S1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양식이죠. 어떤 식으로 프레임워크를 만든다라는 거고 S2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 기후 영향에 대한 지표군과 이들을 어떻게 반영하라라는 가이던스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그 단계만 놓고 봤을 때 지금 ESG 평가 기관들이 내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이 지표의 영역과 지표 수와 비교했을 때 이 환경과 기후 변화와 관련된 영역은 2배 내지 3개 정도고요. 전체 기관들이 사용하고 있는 ESG 기관들이 보고 있는 ESG 영역은 거의 160개, 170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ISSB 방식으로 저런 지표들을 표준화해서 반영한다고 했을 때 지금 ESG 평가 틀 자체가 바뀌지 않는 한 ESG 평가의 성과가 바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많지 않다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의무 공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평가 자체가 많이 바뀌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럼 평가 자체가 많이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ESG 투자가 그러면 그만큼 ISSB에 의해서 바뀌어질 것인가 그런 영향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ISSB 의무 공시화가 됐을 때 기업들이 이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소모해야 되는 시간과 투자와 또 이 여러 가지 인력의 투입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할 거라고 예상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ISSB의 어떤 목적은 정보 투명성을 통해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겠다, 더 잘 제공하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목적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정보 몇 개를 가지고서는 ESG 평가를 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게 평가 기관에 의하든 아니면 스스로 내부에서 평가를 하든 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효익이 그다지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 상황이라 과연 이러한 기업들의 이 비용 부분과 평가 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효익 부분이 과연 충분히 보상될 수 있는 수준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토론과 연구를 해서 노력해 봐야 되는 영역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그린 틸트 펀드 같은 경우, 즉 이제 ESG 중에서 이제 그린 컴퍼니들을 주로 놓고 브라운 컴퍼니, 탄소 배출이 많은 데들을 빼는 그런 종류의 펀드들이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해외 펀드들에서 우리나라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탄소 배출과 관련된 예상 성적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보여주는 가치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제조업 중심이죠. 그러니까 스콥 1, 스콥 3 이 부분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다른 선진국의 주요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은 이미 많은 준비를 해왔고 온실가스 배출을 절감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죠. 그래서 이 흔히 말하는 스콥 1 스스로 운영 과정에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 스콥 3는 같이 사실상 이제 납품업체나 유통 단계나 이런 데서 그다음에 최종 소비자가 발생하게 되는 온실가스죠.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경제 구조 자체가 제조업 기반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줄여 나가는 데는 매우 뚜렷한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회사들의 이 그린 펀드에서의 비중이 좀 위협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특히 스콥 2, 스콥 2는 이제 이 제조 과정, 서비스 과정, 운영 과정에서 에너지원을 사들이지 않습니까? 에너지원을 사들이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 화석연료로, 특히 석탄으로 지금 전기를 생산하고 있죠. OECD 국가 중에서 전기 생산에서 우리가 화석연료에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탑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콥 2 자체도 우리가 줄이기에는 어렵습니다. 신재생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간헐성의 문제가 있고 기후와 지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치려고 해도 개선하려고 해도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실가스 배출 스콥 1, 2, 3를 줄여야지만 우리가 그린 펀드에서 상대적으로 ISSB 의무 공시화가 된 이후에 포지션이 좋아질 텐데 좋아지는 게 아니고 반대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ISSB 의무 공시화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이 탄소 중립 추진 목표 설정, 그다음에 향후 성과 공개 등이 더 이루어지면은 해외 대비 취약한 성과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탄소 프리미엄이 아니고 탄소 디스카운트가 되는 그런 효과가 ISSB 의무 공시화 때문에 더 증폭되는 게 아닌가, 더 빨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슈는 오늘 이제 포럼이 이 저탄소 경제 전환과 금융 투자의 역할인데요. ISSB 의무 공시화가 되면서 여기 금융 쪽, 투자 쪽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금융 투자 업종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흔히 말하는 금융 배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Financed Emission이고요. 이거는 지금 ISSB 의무 공시 안에 보면은 은행, 그다음 자산운용사, 그리고 보험사 이 세 개의 업종은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하거나 보험을 계약한 그 대상들이, 즉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서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가, 그리고 그 온실가스 배출에, 고객의 온실가스 배출에 나의 투자가 몇 %인가, 나의 대출이 몇 %인가, 이 스콥 3를 금융 배출이라고 하는데 그 금융 배출액을, 금융 배출량을 의무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의무 보고하게 돼 있는데 그 자체, 의무 보고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데이터를 모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고객사들한테 다 그걸 찾아오고 또 제3자를 통해서 검증을 받고 이런 과정이 이제 굉장히 어려운 과정일 수 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고객사들은 은행이 대출하는 고객사들이나 자산운용사들이 투자하는 고객사들 이들은 똑같은 한국 경제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그리고 같이 사실상 제조업 납품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력 구조가 저탄소로 가기가 현재로서는 어렵기 때문에 외국의 금융기관, 투자기관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자본시장에서 포지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예측이 되고 우려가 많이 되고 또 그래서 우리가 이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환 리스크를 이제 한국은행에서 자료를 냈는데요. 2050년까지 우리가 은행들이 1.5도씨 절감, 온도 절감 목표를 그 시나리오를 따라서 노력한다고 봤을 때 은행들의 BIS가 마이너스 2.6에서 마이너스 5.8%까지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제시를 하고요. 이것은 EU나 미국에서 비슷한 식으로 또 이 연구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중심 에너지 산업 그리고 제조업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국내 금융투자권이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것, 넷 제로를 달성하는 것은 해외의 금융투자기관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한 대비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국가 차원에서의 전략적 판단, 넷 제로를 얼마큼 우리가 강도 높게 그리고 조속하게 어떻게 보면은 조절을 해야 되는가 이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면밀하게 보고 어떻게 국가 전략 차원에서 넷제로를 대응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을 해줘야지만 우리 기관, 금융기관들도 그리고 제조업체들도 거기에 맞춰서 발 맞춰서 이 시나리오를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최근 ESG 금융투자가 저탄소 경제전환 프로세스에서 어떻게 대응하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조연설로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이어지는 또 발표자님들과 토론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조금 더 많이 유익하고 또 생산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정책 제안들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조연설 준비해 주신 문철웅 위원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는요, 포럼 주제 발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요, 현장 발표와 영상을 이용한 발표로 진행이 되고요. 총 3명의 주제 발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발표는요, 미국의 ESG 멈추고 있는가, 최근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하버드 경영대학원 숀 콜 교수님께서 영상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영상 만나보시죠. Hi, I'm Sean Cole. I'm delighted to be here at the SEGE Forum in 2023.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sustainable investing in 2023 and beyond. I'd like to start by introducing myself. I got a PhD in economics from MIT in 2005 and then joined the faculty at Harvard Business School, where I'm the John G. McLean Professor. I teach Fin 2, a required class for MBA students, as well as a more advanced class on sustainable investing. I'm also the director of the Social Enterprise Initiative. Today I'm going to talk about work with a number of companies, some of whom I've worked for. That includes the BlackRock Global Impact Fund, the World Bank, the IFC, and TPG Rise. I'm also the scientific advisor for the Jameel Poverty Action Lab. But I want to emphasize that today I'm sharing my own views. I think it's an exciting time for sustainability, and I'll just briefly mention trend one, which is that there's a growing global embrace of sustainability.
This is the PwC estimates of the growth of ESG AUM, and this is causing what I think is an interesting increase in corporate engagement. A second important trend is an anti-ESG backlash,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This is captured, for example, by a tweet from Elon Musk, who calls ESG a scam. He was disappointed to see that Tesla was not on the top 10 list of ESG companies, but ExxonMobil did get a high score. So where is this anti-ESG backlash coming from, and where will it lead? And then finally, I'd like to talk about what I hope will be a growing trend, which is a move from focusing simply on ESG as process to thinking about impact. And this is a picture of 3 of my close collaborators who won a Nobel Prize in 2019 for bringing a study, high-quality studies of impact to economics. So, as I'm sure you know, interest in ESG in Korea is exploding. So this is a Google Trends comparison, which compares the number of people searching for 2 different terms on Google. And you see that there's been a steady interest in renewable energy over the past 15 years, but the interest in ESG has exploded in the past couple of years. This isn't just Korea. This is a global trend, and we're seeing it in Europe, in US, in Asia. And it's having some real impacts on the global economy. And so today I wanted to talk briefly about one new trend, one new emerging trend, which is the rise of the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So the share of large firms with an executive level CSO position has increased from about 9% in 2016 to 28% in 2021. And in 2022, that trend continued to grow. So this graph on the right shows the number of publicly listed firms in the US that for the very first time are appointing a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If you haven't heard about a CSO or wondering what they do, they often have many roles. So they might focus on regulatory compliance. Is the firm obeying environmental laws, social laws, etc.? They might, perhaps more importantly, focus on ESG monitoring and reporting, and especially interacting with capital markets, which are demanding more and more to know not just your ESG performance, but how you're integrating ESG strategy into your firm's overall strategy. The CSO may also have an important role in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sustainable activities within a firm, fostering culture change. Firms are often very good at executing what they've been doing, but thinking about how they can pivot and operate in a more sustainable fashion may be challenging. And with a bird's eye view of the firm's sustainability efforts, they can help build organizational capabilities to support more change. What do we know about the CSO role? Actually, not all that much. The reporting line is often only 35% of CSOs report to the CEO. The reporting line is often a feature of corporate goals. They might report to the CFO if the focus is on investor relations. They might report to the COO if the emphasis is on operational efficiency. Or the role might be divided among a number of individuals. Say the social aspect is taken care of by the Chief Human Resources Officer, G is in corporate legal affairs, etc. It's an exciting but nascent field. It'll take time to understand how important CSOs are to successful sustainability efforts, but it's an interesting and exciting trend. The second trend you may have heard of is the politicization of ESG. And this trend has accelerated a lot in the past year. Now, to be fair, partisan politics have long affected ESG investing. The Obama, Trump, and Biden administration each sought to change rules about whether pension funds may consider ESG when making investments. And in fact, in 2023, Biden used his very first presidential veto to veto a law that Congress had passed, which would have prohibited pension funds from basing investments on factors like climate change. But very recently, we've seen a lot of prominent politicians, such as governors, speaking much more about ESG than in previous years. And it's worth asking why and what might become of this. The very first law to gain a lot of attention may have been in September 2021, when Texas passed SB 13, which prohibited state pension funds and school endowments from investing in companies that, quote unquote, boycott the fossil fuel industry. And this list of companies that must be avoided includes some very well-known names, such as BlackRock, BNP Paribas, Credit Suisse, UBS. One immediate consequence of this law was that 5 large municipal bond underwriters left the Texas market. And an interesting academic study has shown that that actually had pretty negative consequences for Texas. So the loss of these 5 underwriters resulted in less competitive underwriting
business. And the professor at Wharton and an economist at the Federal Reserve estimated that Texas issuers will incur up to $500 million in additional interest costs based on the $32 billion they borrowed just in the first 8 months following the enactment. What is the source of this politicization? Well, first, to be fair, there certainly is political opposition on efforts to reduce reliance on fossil fuels. So Texas produces a lot of oil, West Virginia produces a lot of coal. However, what you may not be aware of is that there's actually been a very recent and very concerted, organized political campaign driven by a conservative lawyer and activist called Leonard Leo. So he had previously worked with the Federalist Society to promote the appointment of judges. And he was very successful in promoting conservative justices onto the Supreme Court and to other parts of the U.S. Judiciary. He retired from that role in 2020 and began to help organize a network of nonprofit and for-profit entities which have collectively spent about $500 million on policy and political fights. The New York Times describes a series of activities orchestrated by Mr. Leo. First, he helped fund a nonprofit organization called Consumers Research, which spent $10 million on anti-ESG campaigns and helped create the State Financial Officers Foundation. Now, this foundation works closely with Republican state treasurers to help get states to stop investing with asset managers that emphasize ESG and also raise concerns about investments in China. And so just this one small organization has succeeded in working with government officials from a number of conservative states, Arkansas, Louisiana, Texas, Utah, and West Virginia, seeking, for example, to reduce or eliminate investments with BlackRock or other firms that they believe are too woke. There have been some similar private sector efforts, such as Strive Asset Management, which was co-founded by Vivek Ramaswamy, who is a tech entrepreneur. He's actually now a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 They raised capital with the explicit goal of going against ESG efforts. So they launched a Strive US Energy ETF, arguing that by abandoning ESG-imposed constraints on the sector, they'll be able to capture immense economic opportunity and meet global demand. So they seek to liberate companies from ESG-imposed constraints through proxy voting contests, for example. One interesting question you might ask is how big might this effort get? Well, at least one observer, Morningstar, thinks that the anti-ESG fad might be over before it gets going. So they note that these funds raised about $370 million in Q3 of 2022, but that number had fallen by about half by Q1 of 2023. So we'll see soon what happened in Q2, but it seemed like an initial burst of investment, but less excitement, less enthusiasm. So I think one question that's certainly on my mind is how might this ultimately be resolved? Because there are tremendous returns to scale in operating investment management companies. BlackRock, Vanguard, State Street feel that it's their fiduciary duty to vote shares in the best interest of their customers, but they're getting pressure from different sets of customers to vote in different types of ways. So BlackRock has introduced a service called Voting Choice, which will allow institutional clients to vote their own shares rather than delegate that decision to BlackRock. And about half of eligible investors seem to have expressed interest in the program. And BlackRock's leader, Larry Fink, has said it hopes that soon all shareholders, even ETFs, will be able to vote their shares if they choose. So in some ways, this may actually depoliticize the role of asset managers because the interested and engaged shareholders will have the ability to vote the shares in a manner they see fit. Finally, the third trend, on a more optimistic note, I think, is recognizing that ESG has flaws. There are a lot of exciting new efforts to move from ESG to impact. So it's worth reflecting on how we got here. I'm sure you know the term ESG was coined in 2006 as part of the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 And in that very same year, the Korean National Pension Service assigned 50 billion KRW with responsible investment mandates. So ESG investing has a long history in Korea. And in fact, a survey found that 90% of the largest 100 companies in Korea operate a separate ESG division, and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s very active in this space.
how did we even get here? You may not know the history of ESG investing. Well, one early event was in the early 1800s, the Methodist Church urged its members to not invest in alcohol and tobacco. In the 1960s and 70s, we saw boycotts and divestments of companies involved in the Vietnam War. In the 1980s, there was a strong movement to divest from companies that were financing or doing business in South Africa. And then in the 1990s, environmental issues came to the forefront. But where does this ESG data come from? It's not traditionally reported on the income statements or the balance sheets. It turns out there were two firms that were foundational in creating the ESG data environment. One was KLD, a Boston-based mission-driven firm, which began collecting ESG data in 1988. They were very interested in community relations, employee relations, environment, and nuclear power. The second, Innovest, was created as an environmental investment advisory firm in 1992, and they were interested in documenting the intangible value of the environment and human capital for firms. Both of these firms were acquired by MSCI, a very large data provider, which was seeking to meet demands for more ESG data. And I think you've heard this criticism, and it's hard to disagree with it, that ESG data are imperfect. They're incomplete. They're often even inaccurate. There's a project at MIT called the Aggregate Confusion Project, which highlights the fact that the ratings across different ESG raters of the same firm are often not very correlated. And this stands in contrast to bond ratings, which are very highly correlated. If Standard & Poor's gives it a high rating, S&P 500 gives it a high rating. But we also have to accept that ESG data are widely used. So a recent survey by Capital Group found that 89% of investors use ESG metrics. There's a growing emphasis also on focusing on material factors. Which metrics matter most for your firm? Let's focus on those rather than aggregating a total score for the firm. So we might not spend a lot of time thinking about the carbon emissions of a media company, but we may care about their social behavior. Before you get too critical of ESG data, I think it's worth emphasizing that it's best used as a tool, not as a decision rule. First of all, different investors are going to have different preferences and viewpoints. ESG raters are trying to capture a multifaceted, complex aspect of the firm, not, for example, the simple probability of a bond defaulting within the next 3 years. So we might not even expect ESG metrics to systematically predict financial returns, especially if investors are already taking ESG metrics into account when they price securities. But ESG ratings can nevertheless be useful tools for investors, customers, and governments. So this same Capital Group survey asked investors, why do you care about ESG? A quarter said that they're doing it because it's the preferences of the asset owners. Many individuals are passionate, for example, about climate. Another quarter said that they're using ESG metrics to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to invest in innovative solutions that solve the world's greatest problems. A third quarter said they think that they can improve financial returns, earn alpha, or manage risk by incorporating ESG factors into their investment decisions. And then 20% said that they were doing it to preserve the firm's reputation or to keep up with competitive pressures. Now, one interesting question that has perhaps puzzled or intrigued academics is whether ESG investing can even make a difference, right? So there's a traditional view that if investors are buying and selling shares of a firm on a secondary market, the publicly listed firm won't even know what's going on, and they can't have an impact on that firm. But I think there have been a lot of recent, interesting, and important challenges to that view. First is the view that divestment campaigns could affect firms' social license to operate or the cost of capital. Second is that shareholders may engage with management, either publicly or privately, to try to get management to change. This is actually often done in a cooperative fashion, where a Vanguard engagement officer will approach a firm and say, hey, we don't think you're using quite the right flaring technique on your oil rigs, and why don't you consider changing your practices to reduce your environmental impact? And the firm might often say, okay, yeah, we can do that. That's no problem. It's also worth noting that public market investors provide important exit opportunities for venture and growth equity projects, and there's a growing impact investing industry that's investing in smaller firms. Public markets impact investors could provide a nice exit opportunity and help promote growth in that sector. And then finally, it's quite possible that an ESG lens allows investors to generate alpha and greater returns. So this third trend I'd like to talk about is the future of sustainability and where is measurement headed.
because despite what I mentioned, significant interest from firms, consumers, investors in ESG, I think most people still are a little bit unsatisfied with ESG. Many ESG metrics have focused on processes. Is there a woman on the board? Does the company have a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Whereas arguably, investors and society should care about impact. Can all women who seek employment find high-quality jobs? Will the world meet its net zero carbon targets? And so several people, several groups around the world are working on an alternative framework for thinking about investment. It's not that complicated. We ask, what are the benefits created by investing in a company? So maybe you're providing jobs, maybe you're providing healthcare, maybe it's electric vehicles. What are the costs associated with that investment? Often it's greater greenhouse gas emissions, but it might be the other opportunity costs of capital. And then the simple question is, are the benefits to society greater than the costs? And how can an investment portfolio maximize social impact? Now, I don't want to sugarcoat this. This is a hard thing to do, right? First of all, how do we define and quantify social returns? What is carbon reduction versus health versus democracy versus employment? How do we prioritize those competing claims? How can we be sure that a product or service is achieving its goal? For a medicine, we do a randomized controlled trial and see that it's effective. But if we're investing in a private schooling chain, how do we know that that private schooling chain is actually better than the public schooling alternative? And how can we integrate impact measurement into investment management processes? Well, I think some of these problems are solved. So the United Nation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have been very successful in aligning capital to focus on 27 very specific themes, such as decent work, no poverty, health, climate action, quality education, and many investors and firms are starting to identify how their activities fall within these themes. Second, firms have gotten much more creative in thinking about how they can quantify social returns. And here I'll talk briefly about a case study that we have in my impact investing class about the RISE fund. So TPG RISE is a private equity fund that wants to come up with a way of quantifying impact that's rigorous, based on evidence, that's comparable across investments and sectors, and that's actionable. It can often offer them guidance on whether to make an investment. So what they do is they define something called the impact multiple of money, which is simply how much bang do I get for my buck? How much social value do I generate for each dollar that I invest? And if that number is above 2.5, they say, yes, that's a highly impactful investment. We'll make it, as long as it also is going to get attractive financial returns. So the methodology is a little bit complicated. I won't go through it in great detail, but basically it's trying to measure what is the company performance, how many people does it serve, what is the social value created by that company performance, and how long does that social value endure? That will give us the amount of social value that's created. We'll then divide that by the share of the company that TPG RISE owns. So if they only buy half the company, they can only take credit for half of the social impact. And they'll also adjust for the amount of money they invest. So if they create $15 million worth of social value with a $5 million investment, then they'll say their ratio of social impact is 3-to-1. And so just to put some concrete numbers on this, in our case study, we talk about an investment in EverFi, which is a technology ed tech company that provides training for college campuses and some corporations to reduce alcohol consumption, to reduce sexual assault, and to provide financial education. And so what they do is they take the number of people that they think each of these three products is going to serve, about 7 million people in total. And then, interestingly, they assign an expected value of the impact of the output. So for alcohol, they think about the cost of going to the emergency room if you get sick, the social cost of a death if somebody dies of alcohol poisoning. For the Haven product, which is designed to reduce sexual assault, they actually assign a number to the cost of sexual assault. Now, this is quite controversial. They thought very long and hard about this, but they ultimately decided that sexual assault is very harmful for people who suffer from it, and they want to recognize that and assign a high dollar value to that harm, one that's based on academic evidence and science. And so they came up with a very high number of $630 million of social value created by reducing the number of sexual assaults. Finally, they have a financial education component.
They then assign a risk factor because they recognize that the firm might not succeed or it might not be as impactful as they hope it will, based on the quality of the scientific evidence that they're using. In this case, they come up with about $600 million in social value. They add about $400 million of terminal value, and they think that the firm is going to create about $1.1 billion in total impact. Since they're contributing half the capital of the firm, they take credit for half of that impact, or $534 million. They're putting in $100 million in investment, and so they find an impact multiple money of 5.34, which is much higher than their hurdle rate of 2.5. Now, they won't tell you that this number is correct or precise or exact, but neither are their financial projections, right? They're doing the best they can with the information they have and the evidence they have. And they can, in future years, go back and evaluate the performance of the firm against these benchmarks and hopes. So as a recap, it's a very interesting approach that uses business projections, academic evidence, to come up with estimates of the positiv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of a business. It enables investors to monitor progress towards these goals. And I think very excitingly, this type of approach is being adopted by other organizations, such as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Valuing Impacts, which are trying to do this with publicly listed companies as well. So how much credit do we give Tesla for producing vehicles that don't emit greenhouse gases? Quite a lot. But maybe if we're looking at Ford Motor Company and they produce very large trucks that pollute a lot and cause a lot of deaths because when they hit another car, the other passengers are more likely to get hurt, we'll reduce the social value of their product. So they're starting to come up with systematic impact accounting for publicly listed firms that investors may be able to use. So in conclusion, I'd like to end by sharing a few thoughts with you. First, the fact that you're seeing scattered political complaints about ESG should not be read as widespread opposition. Both the world and the US are moving forward in sustainability, and even financial firms in the US are lobbying hard for the right to use ESG factors in making their investment decisions. Second, ESG is not perfect, but it's very useful. It took decades to get the income statement, the balance sheet, and the cash flow statements right, so we shouldn't expect ESG impact measures to be perfect in just 5 or 10 years. And finally, I'm quite optimistic that we're going to move to an even better place, where we have logical, organized frameworks to understand how businesses can best play a positive role in society.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I'm delighted to be here this 네, 계속해서 2023. Today I'm going to 두 번째 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발표는요, 기업 ESG 성과의 화폐 가치와 하버드 임팩트 가증 회계 방법론이라는 주제로 IFBI의 안드리나 세라 본부장님께서 영상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 확인해 보시죠. Hello everyone, thank you for the opportunity to speak at this very important event. My name is Andrea Serra and I'm the Chief Market Development Officer at the International Foundation for Valuing Impacts, or IFBI. And today I will be talking about impact accounting and the important role that impact accounting has to play in terms of fundamentally changing the way in which our current economic system creates and measures value. So a little bit about IFBI. We are a non-for-profit organization that grew out of the Impact-Weighted Accounts project at Harvard Business School. In 2022, we were launched as an independent organization with the goal of taking the work of the Impact-Weighted Accounts project, the framework and the data sets, to bring them to greater implementation and to scale. Our mission is to build a global impact economy, which can address the enormous social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that we face today by integrating impact valuation into financial analysis, into capital allocation, and into decision making. The way that we are advancing impact valuation right now is through the development of monetary impact accounting and standardized impact calculations, through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guidance and tools to drive adoption and scale of impact valuation, and lastly, by advocating for the global adoption of monetary impact accounting into regulation and by standard setters.
Our theory of change basically rests on 4 key principles. So number 1, the fact that we think impact can be measured and compared across companies through standardized calculations. Number 2, we believe that public reporting of impact is absolutely necessary for the type of economic paradigm shift that we need. Number 3, that monetary impact accounting is both cost effective and decision useful. And number 4, in an ideal world, we think that all investing should be impact investing, and that companies should really be aiming to maximize stakeholder value as opposed to just focusing on profit. The work of IFBI rests on a very clear mandate. In its December 2021 report titled Time to Deliver, the G7 Impact Task Force stated that we should be working towards a world in which decisions are thoroughly informed not only by risk and return like they are currently, but also by impact. The task force states an urgent call for mandatory accounting of impact as a destination and for a deeper understanding of how impact and value and profit are related. So why do we need impact accounting? I think the answer is fairly straightforward. I think we need impact accounting because it is essential for the development of capital markets that are driven by sustainability considerations. Much like the development of the financial accounting infrastructure that we use today globally has been a necessary condition for the development of today's large-scale capital markets. I think overall impact accounting solves 3 main challenges of the current ESG measurement landscape. First and foremost, instead of just capturing only company inputs and activities, impact accounting can actually capture and translate all types of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s into comparable units that business managers and investors can intuitively understand in the language of currency. Secondly, it helps us to meaningfully aggregate and compare ESG impacts using common currency in order to be decision useful. And lastly, in an ideal world, we hope that we are able to rely on publicly available methodologies. A lot of this is still under development, but this is the goal, that this relies on publicly available methodologies as well as publicly available data for increased transparency and replicability. The Impact Weighted Accounts Initiative at Harvard Business School was able to test and to pilot impact accounting with a variety of companies as well as with investors. So how did we do this? Essentially, we started off with materiality assessment and an identification of potential impacts that are caused or contributed to by the business. The way that we define impact is as a change in the well-being of a stakeholder of a company as a result of the operations or decisions of that company. It can result in the change of the well-being of a stakeholder. It can either increase or decrease the types of capital or stocks of value. And lastly, it can occur at various points in the value chain of the economy. So we start by taking a holistic look across all affected stakeholders, whether it's a customer, an employee of the company, upstream workers, local communities, and everything in between. And we assess how each group is impacted by the company's activities at each stage of the value chain. In addition, we look at all possible types of capital, as shown on the bottom right of this image, including financial to natural to human and social capital. The second step in the process is to develop an impact pathway for each of the impacts identified in the previous step. So we define an impact pathway as the sequence of events that link an entity's actions with its effects on people and on the environment. So this diagram at the top illustrates what an impact pathway looks like. Starting from the left-hand side, you start with impact drivers, which are essentially the inputs and outputs of a company. An input represents the resources that the company draws upon for its activities, and an output is basically the direct result of a company's activities, including the products and services that it has, as well as any resulting byproducts or production waste. You then take the outcome of those inputs and the outputs. The outcome is defined as basically the resulting level of well-being experienced either by a particular stakeholder or the resulting condition on the environment as a result of that output. You then take that outcome, and you compare it to the reference scenario. The reference scenario or counterfactual outcome is essentially the assumption of what would have happened in the absence of the entity's actions. You take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and then you multiply that by a robust valuation coefficient or valuation factor, as it's commonly known, and then you end up getting that
that monetary value of that impact in dollar terms or in any other currency. So to illustrate what this looks like for 3 examples, we can take a well-defined metric. So in the case of tons of CO2 or average wages paid, or even the sugar content within a consumer packaged goods portfolio. For each of these metrics, you can then extrapolate the impact on varying stakeholders and determine in monetary terms, for example, in the case of CO2, what the expected incremental damage to human and ecosystem health from every additional ton of carbon dioxide would be. Or in the case of sugar, for example, you could assess in monetary terms what the incidence of disease caused by excess of sugar intake, for example, would be. So this diagram is a little bit of more of a detailed illustration of what I was talking about in the previous slide, where we show how we have used impact accounting for the valuation of corporate environmental impacts. In this case, specifically, GHG emissions and water consumption is what is illustrated here. So for the first 2 columns, the inputs and outputs, we rely on data that is reported directly by companies or by data provided by providers like Bloomberg, Refinitiv, CDP, and many others. And then also for the third column, which is the monetary valuation factors, we are also relying on existing coefficients that have been developed by research institutions and other standard setters. So really the role that IFBI and our partners in our ecosystem and impact accounting have to play is more on the right-hand side of this diagram. For the rest, we are absolutely aligning and building off of existing disclosure frameworks and standards that have already been set, and are simply adding that layer on top on how really do we drive further harmonization and standardization of how the valuation and the monetary the translation into monetary terms is done. So really our role again is kind of on the right hand side of this diagram, and we are of course part of a very large ecosystem of players here. So in terms of what this might look like at the end, so this slide showcases a prototype of a monetary impact account statement. Just disclaimer, this is completely illustrative at this point. Specific terminology, specific concepts and ideas and templates around this are still under development. So again, this is just for illustrative purposes. But essentially, what we envision as the end goal of this process, in addition to this information obviously influencing and being embedded into decision making, is to be able to see some sort of integrated profit and loss statement where you can measure and compare impacts across stakeholders in monetary terms and make these impacts comparable and interoperable with financial information. Conceptually, I think the idea is that we would be able to internalize all costs that are currently seen as externalities of a company and to adjust the profits of a company for the positive and the negative impacts that it has on society and its stakeholders. So taking this approach to corporate valuation really results, I think, in a share price for companies that reflects the total value created for society as opposed to just the value created for investors, for lenders, or for creditors. So as I was mentioning earlier, the Impact Weighted Accounts Initiative at Harvard really did a lot of extensive piloting and testing with a number of companies and investors. And in this slide, I'm just showing a few examples of how we have seen this play out in real life. So in the case of investors, for example, we worked with an Australian pension fund to examine what the monetized environmental and employment impact of its most sustainable fund was, and used it as a tool for capital allocation and for advocacy. In terms of companies, a couple of examples here. There's dozens of others, but these are 2 that we wanted to highlight. So Eisai, a Tokyo-based pharmaceutical company, actually adopted the employment impact weighted accounting as a tool to analyze and communicate performance. Acciona, a Spanish multinational conglomerate, also used impact weighted accounting for all new capex and project decisions. And then lastly, more from the public sector perspective, the Fresno, California Economic Development Corporation is using impact weighted accounts as a fundamental component in their scorecard initiative in order to improve and inform economic decision making and allocation of capital. In addition to this, the Impact Weighted Accounts Project in 2020 published a study where we applied our environmental impact methodology to calculate
evaluate the total environmental impact of over 2,500 companies across a wide range of industries with data going back to 2010. And I think one of the most interesting findings of this study was that out of over 2,500 companies, a total of 860 created more environmental damage than operating profit. And on top of that, out of these 2,500 companies, a total of 1,445 companies delivered environmental damage that was equivalent to a quarter or more of their profit. So again, the application of these methodologies so far has illustrated a lot of really interesting insights, and we've been able to prove that impact accounting is both feasible and valuable for a range of stakeholders. To conclude my presentation, I just wanted first and foremost to thank you all for the opportunity to present at this very important forum. We launched last year, so we have been focused this past year on growing the organization and really laying a strong foundation and strategy for our research and our market uptake work. We have an extremely ambitious research agenda ahead of us and have also established key partnerships with organizations like the Value Balancing Alliance and others to further drive harmonization of impact accounting methodologies and also help drive further adoption and scalability of impact valuation through more pilots and through tools and educational resources. So we're excited to continue to share more information as we continue to grow and to expand in this space. So I would encourage you, all of you, if you have any questions on our research, our work, or our future plans, please don't hesitate to get in contact with me. Here's my email on this slide. And also for more updates on our work, we regularly post updates on our LinkedIn page. So I encourage you all to follow us there as well. Thank you all, and I look forward to connecting with some of you hopefully in the near future. 네, 두 번째 발표까지 영상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 발표는요, ESG 규제 도입 방향성과 기업 수용성을 주제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정도진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얘기를 오랜 시간 영상으로 더군다나 들으시면 집중하기가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 예정 시간이 지금 4시로 되어 있어서요, 가능한 빨리 끝내고 등장인물이 바뀌시면 조금 집중력이 좋아지시니까 우리 토론 준비하시는 분들하고 회원 얘기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소속된 중앙대학교보다 우리 문철루 위원장님 모시고 일하고 있는 GS 코리아 ESG 위원회 소속이라는 걸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벌써 근 2년 동안 관련된 내용을 상호 교류하면서 이야기 나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이 위원회에서 다른 내용 중에 상당 부분의 지식을 공유하면서 저희 위원님들과 같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혼자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또 날리지의 소속은 우리 위원회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ISSB 얘기를 많이들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ISSB는 정확히 얘기하면 공시 기준이고요. 얼마 전에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오늘 나오지 않았던 이 얘기들을 가장 높이 뽑았더라고요. 소위 EU 공급망 실사법이라고 해서 가치사슬 체계 내에 있는 자회사나 협력사들의 소위 ESG와 관련 내용들을 다 실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EU 회원국만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요. 우리나라와 같은 비회원국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실사를 할 건지, 어떻게 관련된 위험을 식별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완화시킬 건지,
그런데 이거를 위배하면은 민형사 책임을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요즘 중대재해법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보고를 받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최근에 1호 사건 터지고 2호 사건 관련된 거 조사 들어가고 하는 걸 보고서 이런 보고나 공시가 어떻게 규제화되고 기업들의 지속 가능성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주체가 누군지를 꼭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주체가 유럽의 중심인지 미국의 중심인지 우리나라의 중심인지 그리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그건 단순한 보고와 공시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올해 벌써 EU 공급망 실사법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 같은 경우를 보면 이 강국 주체 당국이 연방 수출 통제청입니다. 오늘 우리가 후원을 받고 있는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수준이 아니라 관련된 내용을 엄격히 통제하는 별도의 조직이 있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탄소 국경세도 저희가 당면하고 있는 중요한 또 다른 이슈 중에 분명히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공시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시의 문제가 아닌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업이 지속 가능할 것이냐는 것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또 다른 측면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발표한 자료를 보시면 소위 임팩트 회계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임팩트 회계는 관련된 자료를 갖고 어떻게 가공해서 정확하게 측정하고 유용하게 이용하겠냐는 측면입니다. 회계나 이런 공시는 자연과학이 아닙니다. 회계나 공시는 사회과학입니다. 제가 깜짝 놀란 게 이번에 ISSB S1, S2가 확정돼서 6월 달에 발표되는 걸 보고서 18개월 만에 저런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는 저분들은 천재들만 모여있나? 근데 그 배경을 보면은 TCFD와 그 전에 있던 GIR 오래된 역사 속에서 통합된 기준 체계로 가는 과정의 결과물이지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누가 주체냐, 오랜 역사를 가진 소위 유럽의 자본에 익숙한 국가들이 주체고요. 어떤 기준이냐, 그들의 문화에 맞는 주체입니다. 제가 슬라이드에는 특정 기업 사례라 보여드리지는 않았는데 이게 방송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제일 기업이 시총 1위가 삼성전자 아닙니까? 워렌 버핏이 자기가 장기적인 경쟁 우위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 숫자로 몇 가지 지표를 이야기한다고 그의 며느리 메리 버핏이 쓴 책에 나와 있는 중에 하나가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눠준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주장에 의하면 이자 비용을 영업이익으로 나눴을 때 15%가 안 되면 장기적인 경쟁 우위가 없는 기업이다 라고 주장을 한다고 출판책에는 나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를 바로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금융시장에서의 파이낸싱 파워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 당연히 10% 미치죠. 미치다 못해서 3%도 안 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우리나라 시총 1위의 삼성전자는 얼마일까요? 삼성전자 작년 말 기준으로 43%입니다. 왜 이렇게 높냐 생각해 보시면 삼성전자에는 금융 비용에 이자 비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축통화가 아닌 우리나라 통화로 인해서 발생하는 환율 이슈가 섞여져 있습니다.
이자 비용만 보면 삼성전자도 1%대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슨 기준을 누가 사용하냐는 겁니다. 만약에 국내 투자자들이 투자 대상을 삼성전자와 LG전자만 비교해 본다면 이자 비용 나누기 영업이익 갖고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투자자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에도 투자한다면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교할 때는 1%대와 43%, 즉 금융 원가를 봐야 될 겁니다. 다 손익계산서에 나오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그 정보를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획일화시켜서 규범화시킬 때 앞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가 가끔 살면서 느끼는 저 규제로 인한 규제 코스트가 과도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ISSB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는 각자 자국의 ESG 공시 기준을 추진하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은 각국 경쟁에 있어서의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도구가 있고 경쟁을 한 것과 도구가 없고 경쟁을 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겠죠. 그 중에 ISSB를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짧은 시간에 확정안을 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확정안 S1의 겉장인데요. 제가 오늘 위원장님께서 발표를 하라고 하시고 제목을 주셔서 저는 오늘 취지랑 좀 안 맞는 쪽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무튼 또 위원장님 말씀해 주시니까 공부를 해봐야지 하고 열심히 해봤습니다. 근데 어떤 중심으로 해봤냐면 공개 초안하고 확정안하고 뭐가 달라졌지?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한국회계기준원을 통해서 공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를 했지만요. 저희 위원회 스스로 자부하는 것은 문 위원장님 리더십하에 우리나라의 기업들하고 관련된 협회, 교수 등이 의견서를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저희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관심 있게 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정도진 교수는 ISSB에 좀 비판적이라 저렇게 보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하버 의장이 혹시 어떻게 이번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지 찾아봤더니 언론에 이런 말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 난 내용인데요. 전면적인 수정보다 일부 개념과 표현에 대해서만 미세한 조정을 했다. 본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이 작업을, 그 의견서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예상을 했습니다. 별로 많이 안 바꿀 것 같다. 특히 스코프 3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스코프 1, 2, 3를 가면 같이 가야지 따로 가는 건 말이 안 된다는 논리를 주장을 했었고요. 당연히 이분들도 철학이 그럴 테니 그걸 포기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1년 유예하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S1, S2뿐만 아니라 생물 다양성 등 S3, S4 등이 계속 나올 텐데요. 이게 우리 기업의 환경을 반영하지 않는 내용들이 많이 철학적 접근으로, 소위 컨셉추얼 접근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2025년부터 저희가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 형식의 ESG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토론자분 중에 한 분도 오타가 있는 걸 친절히 말씀해 주셔서 오타도 좀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에 있는 거는, 우리 자료에 있는 건 오타가 있는데요. 현재 정부 당국의 방향성으로 본다면 ISSB가 우리의 기준으로 되지 않을까라는 게 아마 일반적인 모든 분들의 생각일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여전히 이 기준의 목적은 바뀌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투자자들을 위한 기준이라는 걸 여전히 천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ISSB 기준을 잘 따라서 공시를 한다고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들이 투자 수익을 얻는데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ESG 준비를 하고 활동을 하고 보고를 해야 되는지 산업 정책적인 측면이 아니라 지극히 투자자의 공식 측면으로 간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아랫단에 있는 어떻게 할 거냐? 미래 현금흐름 보겠다는 겁니다. 저희 회계의 정당성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하는데 발생주의 회계 정보가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하냐? 미래 현금 흐름은 미래 배당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소위 재무관리 쪽에서 얘기하는 기업 가치의 배당 할인 모형이라는 전통적 가치평가 모형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가치평가를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서 만든 기준이 바로 현재 ISSB 기준이고, 그 개념은 기업의 상황이나 각국의 상황을 통해서 고쳐주기 어렵다는 것을 이번 확정안을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정보라는 단어, 뭐가 중요하냐? 나름대로 설명이 되어 있고요. 다행히 이번 확정안을 보면 그래도 발전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예시가 들어가 있고 산업 가등화에 들어가 있고 어플리케이션들이 들어가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국회계기준원이 8월 달에 국문 버전 만들고 연말쯤 돼서 국문 버전 확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IFRS 국제회계기준 우리나라 도입했을 때 한국회계기준원이 그거 번역해서 공개했습니다. 근데 그 단어 자체가 번역하고 나니까 한국말인지 미국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번역을 한다고 과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소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이번에 보면은 중요한 컨셉이라는 거에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영어를 쓰지 않는 국가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이 기준이 기저화됐을 때 모호성을 해소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significant라는 단어를 중요한, 유용한, 의미 있는 뭐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서는 설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해외 네이티브 랭귀지 쓰는 분들은 significant에 대해서 따로 설명이 없어도 쉽게 동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번역을 통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냐? 물론 그래서 한국에서 IFRS를 전문으로 도와주기 위한 KSS가 탄생을 했다고는 하지만 기업들한테 코스트를 줄이기에 충분하냐는 것은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점 같습니다. 공시사항에 대해서도 큰 변동이 없었고요. 저희가 주장했던 중장기 공시 전략하는 거, 재무적 수치까지 추정하라는 거, 기타 등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큰 변화는 없이 공개 조항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내용들은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무엇보다 우리가 관심 있는 것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사업보고서에 담아라, 그리고 재무제표 발표 시기와 같은 횟수를 유지하라는 것도 변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그 KSSB는 8월쯤으로 3월이 아니라 8월쯤으로 공시 시점을 늦추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어불성설인 게 재무제표와 연계한다고 그러면서 재무제표 시점과는 다르게 공개한다고 그러면 정보의 연계성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시점이 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한 정보가 자본시장에 노출됐을 때 불완전하다는 것이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왜곡한다는 의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비교 정보 내용도 마찬가지인데요. 두 번째 거는 S2입니다. S2와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우리가 다 관심 있는 스콥 3죠. 그래서 스콥 3에 대해서도 결론적으로는 1년 유예하는 것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스콥 3를 원래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기업에 따라서 면제한다든지 그런 쪽에 조정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대략 4분 정도 남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강연 중에 가장 인상 깊게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위원장님께서 ISSB 공시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나 아니면 금융투자에서의 평가는 오히려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가장 인상 깊게 들었고 전적으로 저도 동의가 됩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면 현재 ESG위원회가 어떤 활동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 이거는 사회이사나 사내이사나 활동하고 있는 기업에 계신 분들은 충분히 아실 겁니다. 대부분 지속가능 보고서 만드는데 인풋을 많이 쓰고 있죠. 과연 전담 조직이 얼마나 있을까요? 특히 현업부서에서 ESG를 담당할 업무자가 명확히 있습니까? 밑에 있는 가장 최근에 나온 5월 9일자 기사인데요. 대기업도 ESG 공시 의무화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몇 가지 주장을 제안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현안 이슈 이외에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규제의 성공은 효익이 비용보다 커야 된다. 근데 지금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구를 위한 효익이냐? 국제적 투자자들을 위한 효익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국내 투자자들한테도 효익이 있을까? 그럼 그 비용은 기업들이 그 비용을 통해서 자신들이 자본시장에서의 가치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감당하는 비용만큼 회수가 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검증되거나 확증된 자료는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명분과 실리 사이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텐데요. 저는 그 지혜로운 선택이 바로 그 선택 자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투자에서 많이 하시는 게 파생이고, 파생의 뿌리가 옵션인데요. 옵션은 바로 선택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한 겁니다. 해외 국가들을 보면은 다양한 선택에 접근적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처럼 리딩 전략을 펴는 데도 있고요. 중국이나 동아시아 국가들처럼 허딩 전략을 피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전략으로 지금 이거를 접근하고 있는지, 왜 그런 전략을 피고 있는지, 즉 그렇게 했을 때 비용이 효익보다 낮다는 것을 정부가 지금 정확히 기업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지, 그렇다면 기업들에게 최소한 본인 기업에게 가장 부합되는 기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줘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단순히 ISSB의 기준을 쳐다보고만 있고 사후적으로 연구하고 의견을 내는 거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나라 산업에 맞는 우리나라의 ESG 기준, 공시에 머물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서 기업들에게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너희들이 했을 때 정부는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고, 또 그런 기업들이 소위 이 태생이 되는 한국의 이해관계자들한테 박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 관련 있는 부처가 관심을 갖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기대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제 소견은 이상으로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